코코메디 광고, 코코메디가 들어오셨네. 예. 되게 자주 오는 것 같아요. 자, 바로 가겠습니다. 요즘 나이 드니까 눈물이 많아집니다. 뭐 좀 슬픈 영화를 보더라도 네. 눈물이 많이 나고. 최근에 언제 오셨어요? 응? 최근에. 그저께인가 이제 무슨 영화 보다가 울었어요. 지금도 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아니. 지금은 이제 좀 땀. 그냥 땀 때문에 땀이 여기 나는 이렇게. 눈물이었습니다. 땀이 이쪽에 들어가 네. 자, 그래서 하도 눈물이 많이 나가지고 그냥 뭐 슬픈 영화는 거의 시작과 함께 눈물이 나가지고 난 좀 심각하다 해서 이르다 빠르다 할 때 조, 그리고 또 눈물 누자에서 조루. 예. 조루 해결에 좋다고 그래서 제가 코코메디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빠르다가 조짠가? 이거 맞아. 한번 검색해봐. 네. 빠르다 조자, 이르다 조자. 거기다 눈물 누자 해가지고. 네. 속자를 쓸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네? 송루 이렇게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말이죠. 네. 이 눈물을 흘리는 증상뿐만 아니라 전혀 관계가 없는데 발기부전에다가 전립선 문제까지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이게 웬일이지? 했는데. 자, 이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 해결의 교과서, 남성 성기능의 혁명. 네, 그래요.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네, 코코메디는 특허청 기술특허 등록 및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아서 네. 의료기기로 승인받은 제품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최고의 비용원 중 하나인 S병원의 코코메디 이 납품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치료 기기로 실제로 쓰이는 건가요? 그럼요. 대형 병원에서도 사용하는 코코메디인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발기부전, 조루, 사이즈, 전립선 등 남성 성기능 문제를 본질적으로 개선한다. 이런 광고 내용 뻥이 아닙니다. 이거 광고 심의 받고 하는 거예요. 네네. 믿고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코코메디가 김용민 TV에 광고한 지 3개월째 드디어 김용민 TV의 애청자분들이 코코메디의 상담 신청과 구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 사람들 사실 필요했구만. 댓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 코코메디를 보편 지급하라. 네. 그러나 보편 지급하라. 현 정부의 그 정책 방향이 아닙니다. 차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선별 지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김용민 TV 덕분에 코코메디는 바쁘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김용민 TV 애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다음 상단 링크 또는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한 후에 상담 신청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본사 대표 번호 080-695-7000번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 채팅을 하시는 분들이 다 본인은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데 네. 김용민 TV에서 그렇게 상품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아마 저 때문에 성기능보다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오는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전화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눈물 없는 세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프로 코코메디 유저 김용민이가 당신이 봤어? 아니 눈물이 많으시다며. 네. 눈물이 그렇지. 깜빡했네. 지금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그 얘기니까 눈물이. 왜냐면 선배 눈을 왜 닦으세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코메디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고요. 꼭 필요해서, 필요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집안에 무슨 소화제나 상비약, 해열제 이런 거 네. 상비약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코메디도 필요할 날이 올지도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는 가정 상비약처럼 코코메디를 구비해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가구당 됩니다. 하나. 가구당 하나씩. 네. 그래요. 가구당 하나면은 보편 지급 보편 아닙니까? 지급인데요. 그렇죠.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송용아님께서 그 용디 코코메디 모델설 이렇게 용디 해주셨는데 코코메디 모델. 실제로 여기 코코메디 제안이 왔고 네. 김용민이가 수락한다고 메시지가 갔어요. 그래요? 아니 오늘 보니까 유통 씨가 사라졌어 여기. 그러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김용민이가 눈물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습니다. 네.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제 김용민 얼굴이 사진이. 등장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코코메디를 집안마다 하나씩 다 두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누가 썼으면 좀 세척해서 비말이 아니지. 그거는 지금 이 비말이 묻을 수가 있나요? 코로나 시대에 소독해서 잘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자, 관훈 라이트클럽 저 김용민이가 이사장인 평화나무에서 미디어 비평신문을 냅니다. 네. 신문. 저널리즘. 네. 저널리즘. 네, 저널리즘이 아니라 저널리즘. 주소가 저널리즘 있지 않습니까? JOUR 네. NA 네. LISM. 예. 저널리즘. .co.kr인데 네. 그냥 저널리즘.co.kr은 누군가가 선점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저널리즘은 앞에 J를 하나 더 넣습니다. JJ. 아, J리즘. 예. 저널리즘. JJOURNA 네. LISM.co.kr. 네, 여러분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네네. 그래서 네. 우리 저널리즘 많이 구독해 얘기했던 거랑 주시면 틀리면 어떡하지, 감사하겠습니다. 자막이? 맞아. 예, 맞아. 저널리즘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미 홈페이지가 네,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돼 있어요, 이제? 돼 있습니다. 예, 일단 그 구독 신청만 받고 있는데 네. 여러분 한 달에 14,000원 커피 2잔 값입니다. 이걸로 해서 우리 언론에게 이제 새로운 어떤 우리의 이런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저 언론에 죽어버린 먼지에 켜켜이 덮여있는 이런 염치를 깨울 수 있다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월 14,000원 구독 회원 가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널리즘.co.kr. 예. 면수는 정해졌습니까? 면수는 24페이지로 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거에 컴팩트판. 아하. 네, 그래도요. 네, 그렇죠. 연수가 많네요. 이 저널리즘 홈페이지에서는 월간 후원 금액이 12,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왜 많- 내가 14,000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더 내세요, 더 내요. 2,000원! 자동이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더 내. 이제 신청하면 되지. 아, 굉장히 14,000원 으로. 날카롭다. 네. 그래요. 여기 안 본 사람들은 14,000원이라고 적었을 거 아니야. 12,000원이면 12,000원. 예. 네. 12,000원이면 진짜 커피 2잔 값이네. 예. 그러네요. 그래 여러분 많이 좀 구독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이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저 이현경 네. 앵커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이번 추석 때 나훈아로 시작해서 나훈아로 끝나신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요. 그것도 오늘- 보셨나? 네. 저는 못 봤습니다. 저는 이제 예, 그 저기 방송을 나훈아 씨가 부산 출신 아니에요? 네, 저희 동네 분입니다. 아 그래? 네, 저희 아버지랑도 나이 차이가 몇 살 안 나시고요.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사셨어요. 그래서 왜 영남 분들은 나훈아 씨를 좋아하고 호남 분들은 남진 선생님을 목포 출신, 목포 출신. 그리고 두 분은 사실 라이벌 구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가져왔었는데 나훈아 씨가 15년 만에 텔레비전 나온 거예요. 네. 네.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됐었나요? 예, 되게 오래됐어요. 1년에 2번 혹은 한 맞아요. 번만 디너쇼를 하고 네. 그 쇼에 이제 모든 거를 본인이 총괄해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또 보니까 이 양반이 뭐 저작권료 때문에 사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들이 너무 대부분 많아서 다 싱어송라이터니까.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하고 근데 약간 기인이긴 했어요. 예전에 나훈아 씨가 그 전 아내와 약간 분쟁 비슷한 게 있어 언론 보도가 많이 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내분을 인터뷰를 몇 번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기이하게 사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선 연락이 잘 안 되신대요. 휴대전화를 맨날 갖고 다니시는 것도 아니고 매니저라고 하는 분도 그냥 가까운 지인이지 그분이 직접적으로 뭐 다이렉트로 연락이 되거나 이렇게 안 되고 여행도 뭐 그때 제 들었던 기억에 의하면 남미 어딘가 뭐 미국 어딘가를 여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며칠쯤에 무슨 호텔에 갈 거다. 거기를 전화가 연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보통 가수분들은 이렇게 매니저분하고 통화를 하면 일정적으로 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이분은 그게 안 되시는. 그러니까 그래요? 말하자면 진짜 자유인이신 거예요. 이번 공연은 어떻게 한 겁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되게 의문스러웠어요. 이게 이제 제가 KBS 방송 갈 때마다 앞에 플래카드가 되게 크게 걸려 붙어 있었어요.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잡았냐 저 가수를 정말 대단하다. 왜냐하면 잡는 것 자체가 쉽지 않고 제가 예전에 있던 방송국에서 나훈아 씨가 하는 공연이 지방 공연이 잡혔는데 네. 원주는 사실은 그만큼 관객을 수용할 만한 공연장이 없어요. 그 장소 자체가. 근데 원주 체육관에서 실내 체육관. 아니, 치약 실내체육관에서 공연을 잡았는데 원래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영자한테 어떻게 잡으셨어요? 했더니 경기도에서 어디 가는 길에 쫄라가지고 거길 잡은 거예요. 근데
공연장에 이천여 주 근처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차를 대절해서 와서 팬클럽이 아직도 존재하는,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아티스트인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정도의 공연, 그것도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세팅한 무대 연출로 진행이 되고 항상 등장하는 게 청바지. 그래서 네. 갔다 오면 그렇게 부부싸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인 아줌마한테 제가 표를 드렸는데 갔다 오셔서 부부싸움들을 하신다해서 왜 그러세요? 되게 청바지 때문에 싸우신다는 거예요. 네. 아니 나훈아 씨는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데 저렇게 청바지를 멋있게 게다가 민소매를 입는데 당신은 뭐냐? 근데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배가 나오면 청바지를 안 입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아니 뭐 내가 뭐 잘못했냐 이러면서 부부싸움을 청바지를 크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자의 상징은 배 아닙니까? 남자의 상징은 코코메디입니다. 여기 배. 네. 이런 말씀 드린 게 사실 라우나 씨가 아티스트이고 또 약간 기이한 부분들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그때도 그 나훈아 씨를 추적하는 관찰 카메라 같은 거가 방송이 될 정도로 행방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근데 15년 만에 등장했어요. 시청률이 가히 놀랍긴 하죠. 전국 시청률이 29%가 나왔고요. 영남 지방은 특히 부산 같은 경우 38%. 아니 근데 이 근래 거의 제가 1995년 이후로 이런 시청률이 나온 적이 있었나 싶어요. KBS 없습니다. 주말 드라마 말고는 안 KBS 나와요. 주말 그 딱 8시에서 9시 하는 사이 그- 하는 거 그거는 자주 한 30% 나오는데 그것도 잘못하면 20%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28%면 29%면 예전에 그 유재석 씨가 하던 해피투게더가 문 닫기 전에 3%가 나왔었어요. 아 그래요? 유재석인데. 네. 하하. 그러니까 요즘은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도 텔레비전 잘 안 보시잖아요. 안 보죠. 그러니까 이 KBS에서 한 뭐라 그럴까 콘서트인데 28% 이제 어마어마한 시청률인 거예요. 근데 이게 특징이 뭐였냐면 나훈아 씨가 출연료를 안 받았어요. 안 받았고 원래는 야외 공연으로 진행을 한 거였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야외 공연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짐바브웨, 일본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을 언택트로 해서 줌을 통해서 1000명의 그쵸. 관객을 두고 진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나훈아 씨가 눈을 봐야 되는데 이거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공연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왜 그렇게 조약을 맺었는지는 그 계약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방은 안 하는 걸로 다시 보기도 안 되는 걸로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이분이 편집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중간중간 한 멘트가 이제 엄청 화제가 됐는데 우선 언론 보도가 이제 여기에 정치인들이 한마디를 얹으면서 이제 그거 위주로 보도가 나오게 된 거잖아요. 그 KBS가 거듭날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뭐 이런 말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무슨 맥락의 얘기예요? 난 그게? 아니, 그러니까 얘기 자체가 추상적이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해석도 제각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네.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역사책을 보든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용을 하면서 두고 보세요. 거듭날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정부를 비판한 거다 이렇게 읽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정진석 의원이 그 우리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에 의해서 총기 난사 당해 살해당한 사건에 정부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무능력하냐 이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의 한마디보다 가수 나훈아 씨 한마디에 더 용기와 위로를 받았다고 하시더라라고 했는데 우리 남편이 저한테 아무 상관이 없을 텐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그 사건 나기 전에 녹화 를 한 거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그 사건과는 이렇게 뭐 물론 목숨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은 그 사건과 상관없이 이분은 그냥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서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그 국민들을 위로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최선을 다했다. 정말 최고다. 1등 국민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 뭐라 그럴까 인용을 하면서 자기들이 읽고 싶은 대로 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도가 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체들에서도 여기 데일리안의 칼럼 제목이 유시민과 친문 패거리가 망치는 나라 나훈아 김부선이 살리고 있다라고 썼습니다. 김 누구요? 김부선이 살리고 있다. 김부선이 왜 나와 거기서? 얼마 전에 또 김부선 씨가 그 정부 비판성 발언을 잠깐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참 없어 데일리안. 보인다. 없어 보여. 물론 그러니까. 데일리안은
약간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인터넷 매체이긴 없어 합니다. 보여.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노래가 테스형이라고. 네. 네.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를. 그러니까 이름이 너무 아티스트니까 저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가 사실 그 전에도 되게 화제가 되긴 했었어요. 가사도 그렇기도 하고 본인이 작사 작곡한 곡이긴 한데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이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이렇게 라토니형 네. 막스형 이런 패러디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소크라테스에게 물어보는 그런 형식인데 본인은 정작 아버지 생각하면서 쓴 곡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 얘기가 나오고 유시민 이사장이 그 지난번에 계몽군주 발언을 그 해명 혹은 설명하면서 그 자신을 비판했던 국민의힘 인사들을 가리켜서 2500년도에 태어났으면 소크라테스에게 손가락질했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크라테스가 이제 나훈아 씨가 말한 테스 형과 그 유시민 이사장이 말한 소크라테스 그럼 본인 소크라테스라는 거냐 이제 이런 얘기가 하면서 이제 매체 보도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티스트들은 자기 세계를 구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용도 나오고 뭐 바다도 나오고 어마어마한 무대였었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계속 빗대서 보도하고 유시민 전 이사장과 나훈아 씨가 등치가 돼서 보도가 추석 연휴에 계속 나왔어요. 그 지난번에 한번 얘기하셨던 그 교수님이 그 유시민의 소크라테스 그리고 나훈아 씨의 소크라테스를 설명하면서 글을 쓰는 바람에 이제 그것도 화제가 되고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본인이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래를 써서 자신의 컨텐츠로 쓸 수는 있는데 물론 이제 정치인들이 그렇게 얘기는 하긴 하지만 마치 저는 이번에 추석 때 기사를 보면서 나훈아 씨가 국회의원 하시는 줄 심지어는 어떤 보도에서는 지난번에 평양 공연 갈 때 나훈아 씨가 안 들어갔었거든요. 포함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왜 안 왔냐고 물어봤다면서요. 그래서 도종환 장관이 일정에서 못 왔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까지 다 이제 그 회상해서 마치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것처럼 보도가 나갔어요. 이번 정부에 불만이 있는 그런 느낌으로.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본인 말고는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그리고 맥락도 뭐 있는 것이고. 공연 보고 좋았다 그럼 됐지 뭘 그걸 가지고 무슨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정치적 이용 대상으로 만들려고 하고 아이고. 근데 이제 뭐, 기사들 쓰기도 재밌으니까 이제 많이들 쓰신 것 같은데. 예, 뭐 연예인분들이 뭐 각자의 뭐 소신에 따라서 뭐 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저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그거를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어떤 쪽에서는 이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데 이거를 이렇게 언론에서 뭐 도배를 하고 이제 사회적 현상으로까지 만들 이번 건가 너무 싶기는 해요. 저도 진짜 놀랬던 게 지난주 금요일에 그 라디오 방송을 했거든요.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원고를 정리를 하는데 이제 포털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많이 본 기사 종합 1위부터 10위까지 10위인데 정치면인데 다 앞이 나오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거 대체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한번 조명을 해줄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이 시청률이 많이 나왔으니까요.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보도를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시청률이 굉장히 높게 나온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세대, 어떤 나이층에서 봤느냐 그건 굉장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거든요. 봤습니까? 못 봤죠. 김현 PD 봤어요? 아이고 나는 나훈아 씨 세대는 아니에요. 네,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좀 젊은 층들이 재밌어 하는 코드인데 그건 어르신들이 보는 것도 좀 다른 코드예요. 그러니까 그 본방송을 시청하신 분은 제 주변에서도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저희 장인 장모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워낙 나훈아 씨 팬이기 때문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요. 방송 뭐 언제 하냐 뭐 이런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층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29% 30% 넘는 그 시청층의 상당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KBS가 앞으로 이제 시청층의 타겟팅을
이제 그쪽으로 가려나? 나는 약간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거는 일종의 태보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 어떤 분 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해석하시더라고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그 얘기가 좀 머릿속에 가물가물했는데 잘 짚어주셨어. 진짜. 어떤 근데 분은 뭐- 반대로 설명하시던데요. 지금은 그게 다시 보기가 안 된다고 사전에 공지가 됐어요. 재방도 없다고. 그래서 사실 시청률이 좀 높았던 측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개런티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또 KBS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지 않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텔레비전의 위기의 시대를 증명하는 현상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사실 분이 왜 다시 있더라고요. 보기를 안 했는가는 아마 나훈아 씨가 네, 어떤 요구를 했겠죠. 예. 근데 저는 이 나훈아 콘서트의 이 흐름 맥락을 봤을 때 최근에 TV 뭐 종편 지상파는 물론 다 트로트 네, 이 맞아요. 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지금 편성을 하잖아요. 그게 시청률이 잘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저는 이게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하여튼 KBS가 만약에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 제 개인 생각. 추석 연휴 때 뭔가 KBS다운 지금은 이 바뀐 KBS 않습니까? 그러면 추석 연휴 때, 명절 연휴 때 만약에 제가 KBS의 어떤 그 프로그램 담당자였거나 실무자였다면 저는 완전히 다르게 갔을 것 같아요. 이를테면 뭐 김민기, 양희연, 송창식. 그러니까 명절 때는 왜 항상 우리는 트로트 쪽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명절 때 항상 편성되는 그 교양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그거 좀 벗어나야 되는데 저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는 좀 기존의 관점에서 못 벗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그냥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데 나훈아 씨가 뭐 올드하다 이런 얘기는 그게 전혀 아니에요. 아니고 네. 그게 아니라 다양성의 입장에서 근데 사실은 저한테는 그 제 세대만 하더라도 나훈아 그분이 히트곡 많으시고 참 좋은 노래 하시는 그렇죠. 늘 부단히 노력하시는 아티스트라는 맞아요. 점에는 네. 뭐 전폭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러나 그게 내가 꼭 그 시간을 기다려서 볼 만한 대상은 나한테는 아니거든요. 네. 뭐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지향도 그러하고 근데 또 그로 인해서 또 나훈아 씨로 인해서 그 콘서트로 인해서 뭐 행복했다. 또 이제 너무 위로를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의 또 이런 그 감동도 맞아요. 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나는 기본적으로 KBS도 이제 결국에는 그 세대가 모든 세대가 다 보는 방송은 아니게 됐구나. 지상파 방송이. 그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 라디오는 이미 20대, 20대로부터 이탈한 지 오래예요.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이제 초고속 인터넷이 보급되는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10대, 20대가 가장 많이 듣는 심야 방송이 팍 꺾였습니다. 아주 그 수직적으로 하강이 됐어요. 청취율이. 그래서 지금 그 시간대는 청취율이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네, 근데 네. 뭐 어쨌든 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냥 트롯으로 이제 장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굳어진 것 같고, 근데 이 KBS 같은 경우에는 뭐 나훈아 씨 공연도 있었지만 그 전날인가요? 그 아이유 공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뭐랄까 하여튼 뭐 공연 방송이다 보니까 뭐 이 나이 때 뭐 저 나이 때 그냥 고려해서 뭐 아이유 콘서트도 하고 또 그 나훈아 콘서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나훈아 씨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이제 신기기에 잘 그러니까 익숙해지지 않고 그냥 그쵸. TV에서 방송에서 한다고 하면은 그냥 본방을 TV에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좀 시청률이 높았던 걸로 보고 이 아이유 같은 경우에는 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보다 보니까 그 방송 오히려 방송 끝난 이후에 다시 그 보는. 유튜브라든지 그쵸. 좀 이런 것들로 많이 맞아요. 소비가 좀 됐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공영 방송이 뭐 그러니까 60대를 위한 공연도 할 수도 있고 뭐 40대를 그럼요. 위한 공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번에 좀 나훈아 씨 관련된 논쟁이 좀 여러 가지 좀 불거졌는데 그 이전에 이 정우성 씨가 이제 KBS 나와가지고 혹시 원하는 게 있나요?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KBS 정상화요 딱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화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연예인의 말에 화제가 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 이제 사회적 발언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근데 그때는 그냥 정우성 씨가 이랬다 이렇게 하고 그냥 뭐 이렇게 끝났잖아요. 끝났는데. 지금은 이 얘기가 뭐 국민의힘에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정치인들의 말이 덧붙이면서 좀 확대 재생산되는데 그냥 그 연예인의 생각은 그냥 연예인의 생각 그대로 그럼요. 그냥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그거를 굳이 뭐 내 편으로 막 끌어와가지고 뭐 그러는 게 국민의힘은 되게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저는. 네. 어쨌든
이분이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부산 출신이시고 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생길 수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건 녹화는 23일 날 됐었는데 사실 지난달 23일. 예,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3일 날 녹화가 됐고 그 서해 공무원과 관련된 사건이 24일부터 알려졌으니까 사실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었는데 보면 뭐 시청률도 잘못 집계가 돼서 기사가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잖아요. 외국에는 뭐 존 레논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발언들은 그냥 발언으로 보노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발언으로 그냥 실리는 거지. 마치 저는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나훈아 씨가 내년에 선거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그렇게 다루는 거는 아티스트에게도 사실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기에 정치인들이 편승하잖아요. 그 저기 국감 때 펭수 부르려고 하는 거 보세요. 네. 인기에 어떻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얄팍해요, 심리들이. 네. 자기들이 참 좋은 정치로서 그렇죠. 자기가 메인 소스가 되게 해야지 다 어디서 한때 맞습니다. 1차로 2차로 소비됐던 것들을 갖고 끌어다 갖다 쓰는 것 자체가 참 비루합니다. 그런 발상 자체가. 네. 예. 근데 우리 세대에 나오는 누구였을까? 정상근 세대 다르고 저는, 나머지 네. 세대는 또 다른데. 저는 사실 저는 단연 서태지였죠. 그렇죠. 예. 예, 저는 신해철 씨고 너무 이문세 아닌가? 아니요, 저는 그 세대는 아니에요. 그렇게 차이 안 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 X 세대예요. 사이라도 더 올려보내려고. 아닙니다. 저는 신해철 오빠. 신해철 오빠 알겠습니다. 네. 예. 우리 세대는 이문세였어요. 이문세. 거의 압도적이었어요.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사실 거의 예, 뭐. 리메이크가 제일 많이 된 가수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요. 조만간 또 이문세 스페셜로 또 명절 때 또. 그럼 좋겠다. 예전에 그 슈퍼스타 K 내 동생이 연출했던 네. 거. 그 2에 네. 어느 한 주간은 이문세 씨 노래를 부르는 어.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 뭐 경선 아이템으로. 그렇지. 네. 예를 들면 뭐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도 불렀고 저기 뭐 사랑이 지나가면도 불렀나. 하여튼 뭐 그때 진짜 좋은 노래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문세 씨가 한 주 나왔었는데 다 이 김용민이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테이프가 늘어지도록 이문세 노래만 들으니까 그 같은 방 썼던 제 동생이 이문세를 알게 된 거죠. 제 동생은 서태지입니다. 서태지. 맞아요. 서태지는 그 너무 압도적. 좋아했어요. 네, 압도적. 제 동생하고 같은 나이시네 보니까요. 네. 근데 네. 저는 신해철이었어요. 신해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들으면서 지금 알아가지고. 각자의 이 그 당시 시대의 나훈아들을 막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 예, 아래에서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서태지가 나올까? 서태지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음. 네. 서태지가 나오려면은 양현석도 나와야 되고 혼자 이주- 하기가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혼자 서태지 씨 혼자 할 수 있지 않나요? 울트라 매니아 예전부터 같은. 좀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필요 없는 사람. 우리 민동기 국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원래 3일 개천절 때 네. 오늘 이 녹화하고 있는 오늘 라이브로 방송하기도 오늘 아마 신문 아침 지면이라든가 이런 좀 많이 실렸던데 흔히 말하는 저는 왜 이걸 그대로 받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명박산성하고 제인산성. 제인산성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어차피 그런 식이었던 제목이라든가 보도를 하는 거는 보수신문 쪽에서 많이 보도를 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만 이 개천절 집회 때의 경찰의 대응이라든가 이 정부의 대응을 지적하는 이 언론들의 보도 행태 있지 않습니까? 네. 아까 징벌적 손해배상과 저는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좀 상투적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투적. 네. 그러니까 개천절 집회하고 한글날 또 집회를 하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경찰이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네. 저는 그 방침에 대해서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어떻게 비판을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심지어 오늘 그 경향신문이 제목이요. 헌재가 말한 마지막 수단 차벽 불가피했나 차벽 세웠잖아요. 광화문 차벽. 네. 불가피했나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비판을 하는 그런 기사를 실었어요. 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차벽을 이명박 정권 때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이 네. 많이 지적을 해요. 이명박 정권 때 명박산성 그때 그 뭐 세월호 집회라든가 광우병 쇠고기 집회라든가 이럴 때
시민들의 목소리라든가 주장을 차벽을 세워가지고 이게 막았는데 이번에도 결국 비슷하지 않았느냐. 똑같은 거 아니냐. 헌재가 차벽은 정말 마지막으로 마지노선처럼 이렇게 한번 그렇게 결정을 했었는데 이번이 과연 그런 어떤 마지막 수단이었느냐라는 문제 제기예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교과서적이면서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표현의 자유 뭐 이런 것과 관련돼서 맞는 얘기죠. 아니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결사 자유가 있으니까 충분히 그건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그건 교과서적으로만 맞는 얘기고 그럼 이번 10월 3일 개천절 집회에서 그 일부 보수단체의 집회 목적이 정말로 단순한 어떤 집회의 그런 목적이 있었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정부의 방역 대책을 흔들려는 저는 의도도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명박산성을 비롯한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그때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이렇게 대응을 한 거는 분명히 집회를 강압적으로 해산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명백했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차벽을 세운 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응을 했기 때문에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코로나19라는 감염이라는 팩터가 있었죠. 감염이라는 결정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결정적인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무리 뭐 차량 시위라든가 10명 이하의 집회를 한다고는 하지만 이미 그 지난번 집회에서 방역 체계가 한번 흔들렸잖아요. 그런 경험이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왜 이렇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냐면은 이거는 그냥 단순 집회를 막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역학조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지난번에 우리가 그랬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보수 언론들은 그 나들이 한 사람들, 쇼핑몰 가는 사람들 다 가족들하고 주고. 쇼핑몰 가족들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집회하고 나들이가 어떻게 동일 비교 대상이에요. 그건 동일 비교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럼 그런 식이라면은 그 나들이 간 가족들 이런 거를 다 막아야 되고 추석 연휴 때 기경 차량 이런 것도 정부가 다 막으라는 그런 얘기인지 최소한의 기본권은 그래도 좀 보장을 하면서 굳이 이 오프라인 집회 방식을 해야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는 대응을 한 거라고 보는데 보수 언론들이 여기에 대해서 막 기를 쓰고 발악을 하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원래 그렇게 충분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저는 경향신문을 보면서 아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할까? 저는 굉장히 좀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좀 상투성에서 못 벗어났다. 경향신문 구성원들이 들으면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상투성에서 못 벗어났다. 이거는 너무 상투적인 비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적인 그런 비판. 의리해왔던 관성대로. 그러니까 이게 단순 집회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뭐 유엔 특별 보고관 그 지난 4월에 얘기한 10대 뭐 그 조항까지 끌고 와요. 근데 이번 그 저는 보수단체 집회라고도 얘기를 안 하지만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띤 이런 그 단체에서 행하는 이런 방역 체계를 흔들려는 좀 의혹이 제기되는 그런 이 집회에 대해서 이거를 그러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결사의 자유로 허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 그 허용을 했을 때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번 집회로 확산이 됐다. 책임을 누가 져? 그럼 또 방역 대책이 또 미진했다라고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쩌란 얘기야 도대체.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19 시대에 이런 집회 방식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디테일한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도 마련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같이 이제 고민을 모색하고 이런 거를 해법을 모색하는 그런 뭐 비판이라면 괜찮은데 너무나도 이 과거에 있었던 그런 집회하고 단순 비교를 해버리는 이 우를 저는 범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오늘 경향신문 기사 등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뭐 한겨레라든가 이게 칼럼도 실렸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좀 너무 고민을 좀 안 하신다. 기사하고 칼럼 쓰실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아휴 참.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욕 먹는 거 싫어서 그거 막았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 양반은 그 이상의 욕을 지금 유튜브나 뭐 이런 각종 SNS에서 먹고 있습니다. 또 야당으로부터 또 모든 언론으로부터 정말 유감없이 먹고 있어요 욕을.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 같진 않아 보이는데
그런 분이 이제 집회가 보기 싫어가지고 듣기 싫어가지고 그걸 막았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건데 방역 때문에 막는다는 걸 충분히 가늠할 수 있고 또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또 공감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웬 무슨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뭐 운운하고 자빠졌어. 아니 그러면은 그때도 다 보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어디까지나 그냥 논리를 위한 논리일 뿐이에요. 나도 저기 우리도 저 정권을 제대로 비판한다. 그거 좀 하나의 건수를 만들고 싶으면 알리바이를 만드는 것 뿐이지 아무짝에도 뭐 논리적 설득력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너 문재인 싫은 거 다 알아. 뭐 이렇게만 인정해주면 끝날 일이야 보니까. 뭐 경향신문도 그렇고 뭐 페이스북에 보니까 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이 감염병 사태가 일어나기 이전에 그렇다면 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그때도 제한이 되었던가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렇진 않았거든요. 태극기 집회 원할 때 원 없이 했잖아요. 아니 빤스가 하고 싶을 때 다 했어요. 무제한적으로 했죠. 그 청와대 앞에서 심지어 외국에 그 요인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환영식 하는데도 그 앞에서 지랄 발광을 하는 그 음향 때문에 시끄러워가지고 그렇게 방치하다시피 했던 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집회와 시위의 자유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명박 박근혜 때 이제 뭐 시위 뭐 취도 많이 가고 했지만 나갈 때마다 이제 물대포에 맞았죠. 게다가 뭐 체류가스에다가 뭐 하여튼 나가면은 되게 이제 고된 집회 취재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뭐 그러다가 이제 뭐 민중총궐기 때 백남기 어르신이 또 돌아가시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탄핵 집회 당시 헌법재판소 안으로 진입하려던 이 태극기라고 부르는 하여튼 극우 인사들의 집회 때를 제외하고는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한번 쏜 적이 있었던가 또 체류가스를 한번 뿌렸던 적이 있었던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집권하고 나서 계속해서 본인의 이제 정치적 그런 좀 이익의 그 유불리를 위해서 계속 이 집회를 막아왔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감염병이라는 좀 특수한 상황에서 그렇죠. 저는 어느 정도의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권이 보장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뭐 경향신문의 오늘 논조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할 텐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 규제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럼 이거는 그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이제 노후 경유차도 바꿔야 되고 뭐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뭐 플라스틱 쓰레기도 억지로 줄여야 되죠. 상인들이 쉽게 비닐봉지 하나 못 팔아요. 그들의 이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기본권 제한이란 말을 들여왔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공통의 목적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뭐 어느 정도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 뭐 물론 이제 그것이 뭐 말할 권리까지 나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 좀 그 몸의 행동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저는 좀 제약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 중에 뭐 지금 이제 뭐 많은 분들이 특히 지금 상황에서 집회를 막아야 된다고 했다는 건 이 감염병 위협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본인들한테 큰 위협으로 좀 다가왔기 때문이고 이것은 충분한 이 공공의 선이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뭐랄까 하여튼 뭐 본인의 의사는 충분히 뭐 온라인이나 뭐 이런 데서 표시를 하되 뭐 굳이 그렇게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다 한 장소에서 모여가지고 이미 지난 8월 15일에 그것 때문에 600명 이상이 감염된 적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뭐 뭐랄까 하여튼 마치 이제 뭐 그 집회와 시위에 대한 뭐 엄청난 탄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보도를 하고 또 그렇게 봤어야 되나 BTS가 원래 10월 달에 오프라인 공연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빅히트에서 이 코로나19가 지금 계속 확산 국면이 되니까 이걸 취소하고 온라인 공연으로 이제 이번 주말에 하거든요. 대체를 합니다. 유료예요, 유료. 물론 이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뭐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소속사 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온라인 공연으로 대체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로 내보내는 거예요. 이 돈을 받고. 이거는 공연할 자유를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정부가 못하게, 그건 코로나19 때문에 위험하니까, 좀 고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만약에 기획사 쪽에 얘기를 했다. 그래서 기획사가 오케이를 했다.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막은 겁니까?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왜 인형 쫙 놓고, 곰돌이 인형 놓고 시위한 적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아바타 시위한 거? 저는 왜 꼭 사람이 모여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바글바글 모여서 하는 시위만이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뭐 신발만 놓고 하는 시위도 있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하나 생각했고 제가 이번에 아버지하고 그 얘기를 했어요. 집회하는 얘기 때문에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저희 아빠가 한마디 하셨어요. 지 새끼가 아파봐라. 내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가 질병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은. 그렇지. 그 완치됐다고 그래서 완치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게다가 완치가 됐다고 해도 직장을 잃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학원 선생님 하시던 분은 그러네요. 내가 완치가 돼도 그러니까 사표를 그냥 받는데요 학원에서. 엄마들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럼 저는 감염병이 아니라 감염병이 삶을 바꿨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도 아빠한테 그래도 뭐 자유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희 아빠가 지 새끼가 봐봐라 저렇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 가족들이 그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그런 방법의 시위를 고집할 것인가. 그리고 시위라고 하는 게 꼭 다 같이 모여서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사실 크게 반향이 없었던 이유는 집회의 동력 자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이 만약에 정말 그게 부당한 일이었다면 이번처럼 그냥 고이 넘어갔을까요? 아니죠. 넘어가요. 예, SNS에서도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약에 그거를 취재를 해서 기사를 쓰라고 했다면 제가 그런 지시를 받았다면 내가 담당 취재 기자였다면 코로나19 시대에 이제는 집회라든가 이런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 네, 나는 이렇게 기사를 썼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는 거 그러니까 같아요. 뭐 헌법 들이대고 집회 가서 자유 들이대고 이거는 전혀 제가 봤을 때 코로나19 이후에 고민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왜 꼭 오프라인 집회를 고집을 해야 되는가? 많은 분들이 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와 위험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는 이 시국에 그 집회를 고집을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디테일하게 이제는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기사를 읽다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게 참 맞는 얘기다. 근데 맞는 얘기인데 야, 별로 고민은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네. 동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는 저런 부분 지적이 그래도 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전 완전 이제 나고 자란 경상도에서 나고 자랐으니까요. 아버지하고 얘기를 했더니 우선 어르신들이 너무 공포를 느껴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원래 좀 걱정이 많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저희 아버지가 수도권에서는 사실 감염되는 사람이 50명, 뭐 60명, 100명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방에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으니까 한 명만 나와도 너무 놀래시죠. 맞아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서울에서 이제 접촉한 접촉자가 거기 가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그러면서 하루는 뭐 18명이 나오는데 그게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포를 너무 많이 느끼는 네. 거예요. 그건 젊은 분도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뭐 집회를 기획하신 분이나 생각하신 분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그 아바타 시위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집회를 다닥다닥 붙여서 할 수 없으면 나의 아바타 고민형을 놓고 그분들이 절실하지 않아서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뭐 창의의 아이디어 필요하지 않나. 사람들이 기억해 주진 않죠. 기사가 되게 많이 났었는데. 많이 모여야 그게 진짜 위력을 발휘하니까 아직 우리 시위 문화가 그렇게 선진화돼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게 조금 과한 예일 수도 있는데요. 코로나19에 재택근무도 확산이 되고 네. 근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노동 조건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기사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출근해. 야 어찌됐든 출근해. 야 저기 출근해.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해야 그게 일하는 거지. 이런 느낌도 드는 거예요. 약간 격하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제 방송도 이제 비대면 상황 같은 것들을 좀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당장 맞아요. 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의 노회가 있어요. 지방회 같은 건데 지난 주간에 그 전 노회에 한 50군데 되는 교회들이 연합 예배를 했어요. 온라인으로. 네, 온라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 50개 교인들이 어디 한 군데 모여서 하기도 힘들 뿐더러 또 그게 가능하지도 않고 게다가 주일 예배를. 그거 진짜 힘들어요. 교회가 다른데 한꺼번에 50개 교회가 같이 예배 드린다는 건 부활절 아니면 그렇죠. 부활절도 본 예배, 아침 예배는 안 하고 뭐 새벽 예배나 오후 예배 때나 연합 예배를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비대면 상황은 우리의 정말 삶의 근간을 다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미디어도 이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컨대 이제 방송 같은 경우 그 라디오 같은 경우 전화 연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이게 사실 근데 전화 연결은 반드시 하이브리드라는 기계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연결하는. 예. 그거는 뭐 요즘에 HD 음질로 통화하잖아요. 무슨 이런 아주 깨끗한 음질로 바로 옆에서 통화하는 것처럼. 근데 그 하이브리드 기계로 들어가면은 그건 다 모든 게 전화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아예 여기 이렇게 꽂고 휴대전화에서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하자. 그럼 음질도 깨끗하고 그런데 그 일부 방송은 기술진들이 반대해요. 안정성이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하고 중간에? 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뭐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곤조예요. 곤조. 비대면 상황이 된다면 이제 스튜디오에 직접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CNN 뭐 미국에서 좀 그런 일이 있었죠. 앵커가 자기 집에서 그 두 앵커인데 더블 앵커가 자기 집에서 각자 옷을 입고 맞아요. 아, 정말? 테이블에 앉아서 그 화면을 딱 붙여가지고 맞아요. 뉴스를 왜 진행한 적이 있어요. 오케스트라도 그렇게 한 적 있잖아요. 다 각자 집에서 악기를 놓고 오케스트라 협연을 했어요. 네. 아니 당장 저희 앞에서 얘기한 나훈아 씨 맞아. 공연도 그것도 1000명을 줌으로 연결한 거죠. 온라인으로 한 거지 사실상. 맞아요. 비대면으로.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 그 방송 같은 경우도 방송국에 나와야만 뭐가 된다 이런 식의 사고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고 비대면 시대에 역시 방송도 가장 뒤따라가는 속도가 많이 느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 코너 라이트 클럽 오늘 순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주간에 또 다시 인사드릴 텐데 아 좋은 일이 없어요. 점점 다 답답한 이야기들만 넘쳐나는 세상에서 뭐 없다면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강진구 기자, 우리 방송에 나왔던 강진구 기자에 대해서 경향신문 사측이 돌아왔는데 굉장히 좀 결례를 했던 모양인가 봐요. 오늘 저희 평화나무 저널리즘 취재 들어갔는데 탐사 전문 기자 그 직함을 그 취소시키겠다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야, 모욕은 뭐냐 한마디로 모욕을 주는 거야. 모욕감을 줘가지고 결국 그만두게 만들려고 하는. 야, 기자가 진실을 추구하면서 뭐 정의는 아니더라도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욕감을 주고 쫓아내려 한다. 이게 언론입니까, 여러분? 이 나라 언론 상황은 그 참 막장까지 왔어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언론이 바로 설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저널리즘이 아닌가. 예, 저널리즘의 그런 외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널리즘만이 후원회원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이현경 앵커, 민동기 기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